부산대학교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2. 기초 연구윤리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1. 연구 결과. 연구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연구 보고 단계와 연구 확산 단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자란 연구 계획부터 연구 결과 발표까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를 말합니다. 국제의학저널 편집인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논문 저자의 4가지 기준을 볼까요? 첫째,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히 기여한 자. 둘째,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셋째, 출판된 버전에 최종적으로 승인한 자. 넷째,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저자의 유형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가 있습니다. 이때 제1저자 혹은 주저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사람, 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공동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저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연구 과제 수행에 참여하여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 등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신저자는 학술지의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출판 전, 중, 후에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논문의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자 순서는 연구가 개시되기 전에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연구 단계별 저자의 역할을 볼까요? 연구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저자가 연구에 관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개념을 제공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타 연구 설계에 지적 기여를 하면서 새로운 연구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저자가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전문적인 실험 및 조사를 수행하고 연구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연구 노트를 작성합니다. 연구 보고와 확산 단계에서는 저자가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원고를 작성하며 작성되는 원고를 검토하고 수정합니다. 교신 저자는 연구 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연구 관리 및 감독 단계에서는 저자가 연구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며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를 관리 감독하고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합니다. 앞서 저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자의 역할을 맡지 않는 사람은 단순 기여자라고 합니다. 단순 기여자는 연구의 행정 지원, 기술 지원, 멘토링, 재정 지원 등의 도움을 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 기여자에 대해서는 논문 안에 사사표기를 꼭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연구에 도움을 준 인물, 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기일 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 과제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예시를 볼까요? 1. 사사표기는 도움을 준 인물과 기관에 대한 감사의 표기로서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2. 명확한 사사표기는 사회의 연구 지원 분위기를 진작하여 후속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연구 과제가 외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연구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당한 저자 표기의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강요 저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상급자가 강압적으로 자신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압력을 넣은 경우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명예저자. 유명인사에 아첨하기 위해 또는 심사를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저자 명단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상호지원저자.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호 연구 논문의 저자로 포함시켜주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첫째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지적 공헌이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를 유령저자라고 하며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논문 저자에서 배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명백한 연구 부정 행위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이 후속 저작물에 활용되는 경우 유의해야 하는데요. 자기 표절과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연구자의 이전 저작물에서 내용 일부를 바꾸거나 새롭게 첨가했다고 해도 논지와 결론 등이 두 저작물 사이에서 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논문이라도 저작권은 학회나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의 일부나 전부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는 이중 게재, 논문 쪼개기, 논문 덧붙이기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를 볼까요? 논문 쪼개기란 하나의 연구 논문을 2개 이상의 소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논문 덧붙이기란 이미 출판된 논문의 일부 연구 성과나 임상 사례를 추가해서 마치 완전히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구윤리서약서입니다. 연구윤리서약서는 연구자가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해 아래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했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인지하고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둘째,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셋째, 투고 및 게재 논문은 내용이나 기법상 다른 곳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연구 결과 보고 및 확산 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볼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가 되어야 합니다. 챕터 2. 부실 학술 활동. 부실 학술지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부실 학술지의 종류로는 위조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가 있습니다. 위조 학술지란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를 현혹하는 부실 학술지입니다.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내면 모든 논문을 다 실어주는 학술지를 말합니다. 대량 발행 학술지는 스코퍼스나 SCI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후 호에 대량으로 논문을 받아 출판하는 학술지입니다. 그럼 부실 학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래 4가지의 특성을 보인다면 부실 학술지인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첫째, 동료 심사. 동료 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고 미리 게재 확정을 보장하고 있다면 부실 학술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격적 마케팅. 이메일을 통해 논문 게재를 독려한다면 부실 학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비용 청구 방식. 정확한 논문심 사료나 출판 비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실 학술지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불투명한 운영진 정보. 운영진의 이름, 소속, 지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부실 학술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부실 학술지 대처 방안을 알아봅시다. 만약 부실 학술지에 투고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철회 요청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합니다. 철회 요청은 투고한 학술지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투고한 학술지에 정중히 논문 철회를 요청하고 철회 요청이 무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논문 게재료를 내기 전에라면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출판된 논문은 다시 다른 저널에 투고할 수 없으므로 투고 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발 방지는 부실 학술지에 투고할 뻔하거나 투고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동료들과 부실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학술지를 알게 된 방식이나 경위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술지 홍보, 출판 과정 등 해당 학회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합니다. 부실 학회에 참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술 활동. 본인이 참가한 학회가 부실 학회로 의심되더라도 본인의 학술 활동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본인의 학술 활동에 대하여 사진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후 학회 정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 학회에서 돌아온 후 학회에 대해 동료들과 공유하여 더 이상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때 공유해야 하는 정보로는 학회 참석 경위, 참석 수락 과정, 학회 참석 목적, 학회 부실 여부, 학회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부실학회, 부실학술지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해외 학술지 투고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이해관계 공개. 모든 이해관계를 반드시 밝혀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임상실험 등 지침 확인.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자로 한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서류 및 지침을 따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3. 인간 대상자 연구 수행에서 인간 대상자의 정보가 보호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4. 인용.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대해 철저하게 표기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5. 자기표절 예방. 한글로 출판한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할 때 한글 원본과 출처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6. 중복 출판 예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중복 출판에 해당되므로 편집자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참고 문헌을 적절히 표기해야 합니다.
챕터 3 연구윤리 질의응답.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 저자를 후속 논문 시에도 교신 저자로 인정해야 하나요? 포스터 발표에서의 교신 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도 무조건 교신 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터 발표 이후에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마다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후속 논문에서의 교신 저자가 합의에 의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에서 누가 교신 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신 저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위 논문이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작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 논문의 저자인 학생과 이를 지도한 지도교수가 기여도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학위 논문을 동일하게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학위 논문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지도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 논문에 출처 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학위 논문 제출 이전에 학술지 논문을 필수적으로 출판하도록 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 역량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들로 연구 결과를 학위 논문에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이전 연구 결과를 중복하여 사용하려는 의미보다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고 인정받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간의 재출판을 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선행 및 후속 학술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논문 재출판 이후에는 연구 성과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적 연구 수행 결과, 연구 결과 양이 많아 두 편으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 및 방법 등이 동일할 경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논문의 내용과 특성상 논문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만으로 연구 부정행위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후속 논문을 발표하면서 선행 논문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거나 언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 독자에게 후속 논문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구윤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복 게재와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용어 모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에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여 이후 저작물에서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독자를 혼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업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중복 게재와 자기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을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윤리 1편에서는 연구윤리의 기초와 연구 시작 및 수행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연구윤리 2편에서는 연구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보고와 확산 단계, 부실학술지, 학술활동 주의점 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연구윤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 모두 연구윤리를 잘 준수하는 연구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한국연구재단의 신진연구자를 위한 가이드북과 부산대학교의 연구윤리 가이드북에서 발췌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